먼저 이본 OHP에서는 본 연구의 백그라운드가 보여드리는데요. 보통 수경성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인간이 에너지를 가해서 불안정한 결정 구조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물과 가능성이 높은 광물을 합성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와 같은 수화물이라고 하는 생성물을 형성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화물의 형태는 앞에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팩터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학적 팩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소변이라고 하는 머티리얼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팩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화 반응에서 여러 가지 반응 조건이나 아니면 생성 반응물의 모폴로지에 의해서 수화물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물질로 칼슘 알루미늄 계의 광물을 선택했습니다. 칼슘 알루미늄 계의 수화 반응의 특징은 먼저 수화 반응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반응 열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 알루미늄 계의 광물은 아주 빠른 보수 공사에 사용되는 바이너로 사용되어지거나 아니면 광산에서 다이나마이트 대용으로 자체성 팽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 대용으로 광산에서 암석을 캘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셀프 스트레스 머티리얼로도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축 보강제용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팩터 중에서 크게 멸처를 통한 결정성의 상태를 변화시켜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케미컬 컴포지션에서 메인 컴포지션은 고정시켜 놓고 임퓨리티로서 SiO2를 첨가를 하여 CPTU를 첨가하여 그와 그의 수화 반응 변동도를 보았고, 이에 따른 생성물의 모폴로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를 위해서 본 실험에서는 5개의 샘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1300도에서 12시간 승분화 소규 시간을 통해서 매우 결정성이 높은 C12A7의 광물을 합성을 했고요. 다음은 1600도에서 2시간 동안 소교를 시켜서 완전한 멜팅을 통한 글래스 베이스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순물로서 실리케이트 이온을 0.123% 첨가를 하였습니다. 냉각 방식도 저희가 목적하는 결정성을 얻기 위해서 어넬링과 퀸층 방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샘플 네임은 크리스탈의 약자를 따서 C라고 표현을 했고요. 글라스 페이스는 모두 G로 이니셜을 했고, 그 다음에 G의 숫자는 불순물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리질의 결정 광물을 합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소속물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C12A7은 공기 중에서 어넬링을 했을 경우에 멜팅 상태에서 공기 중에서 결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수직물을 만들고 버티컬 퍼니스를 만들고 이와 같은 내부 안에 바스켓을 만들어서 샘플의 화학 효소를 맞춘 믹싱된 샘플을 놓고 일정 온도, 우리가 목적하는 온도와 목적하는 시간에 외부에 전압을 주어서 낙하시키고, 밑에는 질소가스를 액체 질소를 넣어서 바로 팽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OHP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샘플의 합성된 형태를 관찰하기 위한 XRD 측정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메타스테이크한 것으로서 결점질과 유리질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크리스탈 C로 표현되는 샘플은 결정성이 매우 높은 C12A7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고, 글라스 페이스도 우리가 결정성에서 보였던 피크가 보이지 않는 매우 브로드한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리케이트 이온이 첨가됨에 따라서
피크가 브로드한 메인 피크가 고각적으로 시프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브레이크 법칙에 의해서 D값을 계산을 해보면 약 0.08 오브스트롬 정도의 연간거리가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SI 이온 반경과 실리콘 이온 반경의 차를 보게 되면 약 0.05 오브스트롬인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첨가한 SiO2 이온이 글라스 상태에 있는 알루미늄 사이트에 취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왼쪽 한 5개의 샘플에 수압하는 속도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인 화학 조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수압 반응, 시간에 따른 수압 속도를 나타내고 있었고, 초기 수압 속도를 앞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초기의 발열 속도가 글라스 쪽이 크리스탈 라인 쪽보다 높게 나타났고, 크리스탈 라인에서도 실리케이트 이온 첨가량이 감소할수록,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증가할수록 그 반응 속도는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체의 발열량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광물은 수경성 광물로서 수압반이 진행될 때 높은 발열량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발열량을 측정함으로써 수화의 거동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 30분 내에서의 전체 발열량은 초기 발열 속도와 일치하였고, 그렇지만은 3일 이후에, 비교적 장기 이후에는 이와 같이 반응 속도, 전체 발열량이 초기와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것을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앞에 나타난 이쪽 오른쪽 보시는 쪽에서 왼쪽 그림은 수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화 속도 초기에 5에서 10분 정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탈보다는 비정질이 수화 반응이 빨랐고, 그 다음에 CPT 이온 첨가량이 작을수록 증가를 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2시간 이후에 수화 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그와는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발열량을 측정해 본 결과도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초기 30분까지는 수압 전체 발열량이 증가하다가 72시간입니다. 72시간 이후에는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화 속도를 직접적으로 초기 생성된 수화물의 형상 모폴러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샘물을 가지고 30분 수화를 시킨 것을 수화물의 형상을 본 결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크리스탈 쪽에서 생성된 수화물들의 이와 같이 결정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리질이 수화했을 경우에 생성되는 수화물은 이와 같이 비정질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리질만을 비교를 했을 때 실리케이트 이온 첨가량이 작을수록 이와 같이 겔상의 수화물 생성량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본 실험에서 의미점이 3개가 있는데요. 먼저 광물의 수화하는 속도, 수화하는 능이 수화물의 모폴러지에 크게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광물의 초기 반응 속도와 장기 반응 속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도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칼슘 알루미늄의 유리질상에 실리케이트 이온이 첨가됨에 따라 같은 조성의 유리질을 할지라도 그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다음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응 속도론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초기에 수평성 광물이 물에 처음에 물 분자와 컨택을 했을 경우에는 표면에서 광물의 분해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전체 속도론적으로 봤을 때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용액의 농도 변화는 크게 반응물의 용해 농도와 그 계 내에서 생성물이 침전하는 침전 속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식을
레이쇼 하면은 이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앞에 그림입니다. 앞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계속 반응이 진행됨에도 따라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반응 속도가 이와 같은 2차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속도가 미분값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반응물의 디솔루션 속도가 지배되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이 감소되는 영역은 침전물의 속도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 최고점이 결국 침전물이 지배되기 전까지, 침전되기 속도가 지배되는 그 영역이 전까지, 즉 바포화 단계라는 그 결론을 보고 각 그 개 내에서의 이 TS 값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앞에 초기 속도와도 같은 결과로서 그리스탈보다는 비정질 쪽에서 더 빠른 시간 내에 바포화도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같은 유리질 내에서도 CPT 이온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그 바포화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초기의 그 발열량, 바포화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도달했을 때의 총 나타난 발열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같은 결과인데요. 이것을 깁스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깁스 에너지를 본계에 적용을 해보면 델타 G는 그 글라스 페이스라고 표현했는데 반응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응물이 수화물로 변했을 때 변하는 그 델타 프리 에너지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델타 H는 결국 초기에 반응물이 디솔루션 되기 위해서 디솔루션 되기 위해서 결정을 끊기 위한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항은 침전물의 그 바인딩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탈피 변화는 솔리드에서 솔리드로 변하기 때문에 거의 제로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델타 H와 프리 에너지와 엔탈피의 그 값은 거의 비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 내에서의 델타 G의 관계도, 샘플과의 관계도 동일한 관계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델타 G는 초기에 그 파티클의 용해도에도 매우 큰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델타 H와 그 파티클의 솔로리티는 절대값으로 비례값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샘플들의 5개의 샘플의 용해도도 이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정되어집니다. 다음은 켈빈식인데요. 켈빈식은 각 그 침전물의 용해도와 그 다음에 반응물의 용해도의 관계를 바포화도로 나타내는 식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반응물의 용해도가 이와 같을 경우 용액 내의 바포화도도 같은 순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켈빈식을 이와 같은 결정상의 항과 비정진 항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되면 앞에서 고찰했듯이 유리질의 용해도가 결정상의 용해도가 크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생성되어지는 파티클의 반경은 역으로 크리스탈 쪽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초기에 반응 속도가 매우 빨랐고 이에 따라 많은 발열량을 보였던 글라스 쪽에서의 생성물들이 결정질에 비해서 매우 입자가 작고 비정질에 가까운 침전물이 다량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생성물의 반경이 이와 같은 형태를 이와 같은 순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어 반응 장기 이후의 역전 현상에 대해서 다른 속도가 역전이 되었는데 그것은 초기 생성물이 생성되고 그 생성물층이 형성됐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의 물질 이동은
그 반응을 통한 그 확산에 의해 밀속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생성물 층에서 물질 이동 경로를 포화의 길이로 표현했는데요. 입자의 반경은 그 포화의 사이즈에 비례하고 그 포화의 그 반경은 전체 그 포화의 길이와도 제곱에 반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포화의 그 길이는 그 물질의 트랜스포테이션 레이트에도 이와 같은 제곱에 반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의 그 가정으로 봤을 때 물질 이동 속도는 비교적 초기에 반응성은 떨어졌지만 이후에 생성물이 생성된 이후의 반응 속도는 오히려 유리질보다는 결정질 쪽이 더 빨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실험에서 유리질 내에 그 실리케이트 이온이 첨가됨에 따라 반응성이 감소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실험에서는 분자궤도법을 이용한 그 원자 전자 상태의 분자궤도 내에 있는 전자 상태를 평가해 줌으로써 그 결정 내에 그 화학적 특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DFXR 방법을 사용하여 그 화학적 성질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 실험에서 시트럴 베이스분의 그 비정질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정질에 대한 그 클러스터를 제작을 해야 되지만 사실적으로 유리질을 클러스터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트럴 베이스분의 결정상에서 매우 국부적인 부분을 추출을 해내서 그 일부분만 평가를 해줌으로써 유리질이라 하더라도 국부적으로는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이와 같은 계산을 행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와 같이 국부적으로 띄어낸 부분을 2차원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 센터 원자에 알루미늄 원자를 넣었을 경우와 실리케이트 이온 원자를 넣었을 경우 주위의 원자 산소와의 배회하고 있는 산소와의 그 결합 상태를 전자 상태를 평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센터 원자의 그 치원에 따른 전체 그 클러스터의 그 전자 결합력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밑그림은 릴렉티브 댄스 랩을 나타내고 있고 밑에 부분은 오버랩 포퓰레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버랩 포퓰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버랩 포퓰레이션은 원자가 이웃하는 원자가 존재했을 경우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분자궤도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결합의 강도를 의미하는 간접적으로 공유결합의 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빨간 스틱은 이 중앙에 원자와 대비하고 있는 산소의 결합력을 공유결합력을 나타내고 있고 파란색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2차원적으로 보여드렸던 전체 맵의 전체 그 도식의 결합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알루미늄 산소가 주위의 산소와의 공유력보다 실리케이트 이온 쪽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적으로 표현하면 140%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레퍼런스의 알루미늄 산소와 SiO2 산소의 공유결합이 약 37%, 49%, 즉 SiO2 쪽이 약 132%가 공유결합력이 더 증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40%와 132%의 그 수치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절대값에 대해서는 그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 결합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계산을 해본 결과 알루미늄 이온이 센터에 존재했을 때보다 실리콘 이온이 센터에 존재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그 토탈 오버랩 포퓰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가정을 통해서 알루미늄 사이트에 실리케이트 이온이 첨가됨으로써 결정 내에 필요한 결정력 바인더 에너지가 커졌고 이에 따라 수반응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그 델타 G 깁스 에너지를 설명할 때 델타 H 그러니까 엔탈피를 설명할 때 처음에 설명했듯이 처음에 델타 H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 반응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존의 결합력을 끊기 위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항에는 따라서 실리케이트 이온이 첨가됨에 따라 그 에너지가 매우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첫 번째로 칼슘 알루미늄 페이스가 결정과 낮을수록 수화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본 시험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초기 핵수화물의 생성물의 핵생성이나 결정성 크기는 초기의 반응 속도, 즉 수화 반응 등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불순물이 존재했을 경우 칼슘 알루미늄계의 유리질의 불순물로 실리케이트 이온이 존재했을 경우 그 수화능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것은 실리케이트 원자 주위에서는 산소 원자들 간의 결합력이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칼슘 알루미네이트의 수화 반응 속에서는 반응 속도는 초기에 그 케미컬 컴포지션, 즉 불순물을 포함한 케미컬 컴포지션이나 필성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이후의 단계의 수화 반응 속도는 초기 생성된 생성물층을 통한 물질 흡산 반응에 의해 일속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